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핌의 오상용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소중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항상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차분하고 논리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신영정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뉴스핌에선 처음 뵙는데요. 예. 제가 오 기자님 쓰시는 글의 열독자였기 때문에 오늘 아주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해 준비로 한창 바쁘실 시기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래도 이제 국내 시장하고 뉴욕 시장은 좀 많이 힘들어하다가 요 근래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은 이제 그 배경 이야기 좀 나누고 네. 또 좀 이제 시간이 할애되면 연말하고 내년까지 좀 내다본 시장 흐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이나 물가 동향도 이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이게 참 그 8월부터서 10월까지 참 힘들었어요, 시장이.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서 좀 이제 몇 가지 주요 이벤트를 지나면서 좀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FOMC 하고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네. 그게 좀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8월, 9월, 10월이 주가 지수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3개월 연속 떨어졌고요. 특히 10월에는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가속도가 붙어서 코스피가 7%나 밀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흐름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또 금리 올라간다는 건 또 채권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어려움을 만드는 거니까요. 최근에 금리 상승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나 파월의 입을 우리는 늘 주시합니다. 근데 8월, 9월, 10월에 금리가 올라갈 때로, 특히 9월 중반 이후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거란 기대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11월 동결? 맞습니다. 그냥 동결이죠. 7월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그 기준금리에 모든 금리가 영향을 받지만 조금 중앙은행의 힘과는 다른 힘이 금리를 좀 끌어올린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저는 미국 정부가 돈을 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재정 지출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 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11월 들어서 미국 시장 금리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것이 11월 초에 있었던 FOMC에서의 금리 동결도 영향을 줬을 테고, 저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영향을 줬던 게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했던 것도 그 못지않게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은 만기별로 연한별로 좀 이게 시장이 좀 수월하라고 단기 영역은 좀 이렇게 늘리는 대신에 10년물하고 30년물은 석 달 전보다는 좀 이렇게 늘리는 부분을 좀 줄여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미국 재무부도 계속 이렇게 시장 금리를 계속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앙은행의 힘보다는 재정 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짧은 단기 금리죠.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리 자체가 하루짜리 금리고요. 근데 만기가 긴 금리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플러스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지성으로 결정이 되는 금리인데, 지난 10월 말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 금리를 결정한다기보다 다른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집단지성으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갔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10년물이 5%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의식했다고 보는데,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미국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또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핸들링을 좀 했는데 그 길게 봐서는 이게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공급 부분에서의 어떤 계속 쇼크를 계속 줄 것 같은 네.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상황에서는 좀 아직은 불안한 요인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네. 이해를 해야겠죠. 저는 뭐 정치가 좀 분열된 모습, 예. 서로 정파가 분열돼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또 자기들의 지지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모습은 전 세계 곳곳에서 보고 있는데요. 저는 뭐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한 7% 되잖아요. 예. 뭐 정부가 돈 쓰는 거는 필요하면 써야죠. 그리고 또 미국의 민주당은 뭐 시장에 맡겨두는 거는 불안정하니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뭐 자제하고 예. 경기가 나쁘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지난 1년은 미국 고용은 완전 고용 수준이었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또 인플레가 생겨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봅니다. 긴축 정책의 목표는 수요를 희생해서 물가 안정을 좀 도모하는 건데 정부가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는데 반대편 정부가 돈을 계속 쓰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떨어지는 예.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대선인데 뭐 갑자기 뭐 바이든 행정부가 좀 지출을 줄일까? 뭐 그런 좀 걱정이 되는 거죠. 3분기 성장률이 4.9%가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그냥 그 7%, 8%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좀 성장률이 더 둔화돼서 돈 쓸 때가 더 많아지면 네. 그리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이 국채를 또 얼마나 더 발행해야 되는가 이런 또 그러니까 걱정을 이것이 하게 되더라고요. 재정이 뭐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좀 경기 역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경기 순응적으로 예. 그 재정 정책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경기가 나빠져도 저는 국채 발행해서 계속 돈을 쓸 것 같아요. 이 돈을 쓰는 거를 좀 뭐랄까요? 막는 제어 장치가 실은 민주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로망을 투영하는 건데 네. 공화당도 미국이 코로나가 나고 나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트럼프 정부가 준 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저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들의 몸값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미국의 자동차 노조 파업이 얼마 전에 이제 타결이 됐지만 예. 이 포드 자동차 같은 노동자들이 한 40% 요구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잘하고 있어. 뭐 이제 노동 친화적인 민주당 할 수 있다고 네. 보는데 트럼프도 트윗 날렸어요. 맞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 대신에 전기자 같은 거 반대하시고 그거 하다 보면 당신들 일자리 뺏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정파가 이것이 뭔가 저는 좀 귀가 좀 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번 사이클만 문제가 아니라 한 사이클을 더 돌고 나면 정말 또 이게 고점이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에 대한 걱정이 벌써부터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쨌든 이제 좀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봐서는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좀 뭐 올만큼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도 뭐 많이 내려가긴 힘들 걸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가 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은 실은 제가 뭐 그런 감은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금리가 높아졌을 때 문제는 뭐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제에서 큰 탈이 나는 거는 뭐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 뭐 재고가 늘고 줄고 하는 그런 경기 사이클 때문에 큰 탈이 나는 게 아니고요. 실물 말씀하시죠? 예, 실물 경기의 순환적인 사이클 그렇죠. 때문에 심각한 경기 후퇴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금융 쪽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빚진 사람이 뭔가 빚을 못 갚을 때 이게 위기가 발생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위기도 누가 대규모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합니다. 그럼 은행이 돈을 떼이고 그럼 은행은 빌려준 돈을 뭐 대출은 못했죠. 빌려준 돈을 환수하고 그럼 이제 금융 쪽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그런 멀쩡한 기업도 유동성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일종의 신용위기의 전파 경로이거든요. 네. 그런 게 발생해야 경기가 하드랜딩을 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 경기 경착륙, 연착륙 논쟁이 많지만 네. 순수하게 실물 경기적인 요인으로 하드랜딩을 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고요. 네. 금융의 문제가 끼어들어야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금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연준이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복귀해 보면 당시에도 연준이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금리 고점도 지금과 유사해요. 5.25까지 이래서 올렸는데 금리 인상은 2006년 6월에 끝났지만 그냥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니까 시장에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처음 그 가격이 프라이싱 됐던 게 2007년 8월입니다. 그때 BNP 파리바가 뭐 무슨 채권 판매를 못 해주는 예. 그런 게 금리 인상 멈춘 거는 2006년 6월이지만 1년 2개월 후행해서 문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뭐 또 본질적으로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의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전 한국의 부동산 PF 뭐 증권사들도 보증도 많이 써주고 그 사업자들의 생각은 금리 떨어질 때까지 내가 버티느냐 못 버티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안 망하고 버티면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 상당히 어느 영역엔 프레셔를 줄 수가 있는데 물론 미국 국채금리가 뭐 5% 올라갔을 때 어디서 탈이 날지 5.5에서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공학적으로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어딘가에는 부담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조금 신용시장에서의 어떤 긴장이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 금리 인상이 멈춰졌더라도 대전제는 미국 행정부가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높은 긴장이 유지가 되는 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싸늘합니다. 아니, 별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프레셔가 가해진다고 또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잠재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이어 포 롱그 얘기할 때 하이어 국면을 이제 끝났다라고 보면 결국 이제 롱그인데요. 네. 그 롱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늑대와 개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다가오는 게 늑대인지 갠지 아리까리. 지금 이게 좀 언뜻 보면 이렇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정말 물어 뜯고 이렇게 좀 되게 힘들게 할 그런 이제 위험성을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약한 고리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좀 지금은 뭐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크레딧 쪽에서 쇼크가 온다면 그게 좀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누군가 고금리 부담을 져야 되거든요. 네. 한국은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의 정체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쓰는 것 그리고 또 한편 정책적으로는 그 부담을 좀 은행이 맡아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느껴지죠. 근데 미국은 소비자들의 소비는 뭐 중력을 잊은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이렇게 그렇죠. 올려도 또 포괄적으로 고용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그쪽은 높아진 금리에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미국의 금융 쪽이 좀 부담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하는데요. 뭐 이제 뭐 주가라고 하는 것이 뭐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지난주 초까지 보니까 S&P 500이 조정을 받아도 작년 말 대비 한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지방은행주 지수는 이미 한 40% 정도 밀렸어요. 전체 인덱스가 10% 오르는데 지방은행주가 40% 밀렸고 그리고 대형 은행주로 구성이 된 지수는 한 20% 정도 밀렸어요. 그러면 인덱스랑 30%포인트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했던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아니면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지방은행들의 우리 어려움은 2, 3월에 봤고요. 근데 시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 보시면 시티그룹은 반토막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날 때도 저는 금융주 주가가 그런 것들을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절대 주가 레벨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뭐 페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그냥 $10 밑에 저가로 확 떨어졌는데 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가 좀 금융 쪽의 문제들이 좀 많이 저는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다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냥 위기가 생기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데서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부담이고 연준이 80년대 이후로 긴축 사이클이 이번을 포함해서 7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에 6번이 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 또 경제를 망치고 싶은 중앙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잡다 보면 예. 자기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펑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금리 올렸을 때 과거에 6번 중에 5번이 탈이 났어요. 유일하게 탈이 안 났던 게 2019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 2018년 12월이었고 예. 2019년 6월부터 금리를 낮춰줬거든요. 그런 거라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은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좀 중국도 재고실 못하는데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라는 걱정을 해서 모든 게 좋은 조합은 있을 수 없는데 지금은 저는 연준의 의도대로 이렇게 연준이 긴축을 하고 긴축 마무리인데 아직까지 인플레도 좀 높고 경기도 안 꺾이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 회의 예, 회의 끝나고 이후에 나서 뭔가 계속 이게 그러니까 공짜는 없고 파월 의장 말하는 것처럼 뭔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뭔가 좀 이제 예. 둔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뭐 건설 경기나 제조업은 둔화지만 고용이나 전반적인 성장은 둔화가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거든요. 금융시장 환경이 좀 계속 좀 긴축된 채로 좀 갔으면 싶은데 또 시장이 워낙 영리해가지고 네, 네.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안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에 또 그냥 바로 또 이완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또 이완이 예, 돼버렸어요. 또 시장 자체가 예. 또 호들갑스럽고 예. 또 포트폴리오 투자자는 이 상황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나는 팔고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그렇죠. 다 하기 때문에 행동 자체가 저는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조금 단기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최근 11월에 나타난 주가의 급반등 같은 거는 연준이 원했던 결과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의 조정이 또 뭐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제 카드를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 이제 막 그러니까요. 구두로 예. 너네 나 우습게 보지 마 그래도 시장은 어떤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연준이 뭐 구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저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 말로 했더니 안 통해가지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려버리면 그럼 이제 그때가 정말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연준은 뭐 여러 걱정 때문에 못 올리더라도 계속해서 정부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이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고용 지표 좀 꺾이고 뭐 ISM 지수 좀 안 좋게 나와서 그 배드 뉴스 이제 굿 해가지고 네. 또 이게 시장이 막 화색이 만연했는데 이게 좀 그닥 그렇게 그 흐름을 또 믿고서 이렇게 따라가기는 좀 뭐 조심스러운가요? 아니면 그래도 한 연말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지.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시장에 뭐 연말이나 내년이나 어떤 저희가 의견을 말아야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한데 그런 건 진짜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이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는 판단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뭐 벤자민 그레함이 말한 것처럼 미스터 마켓이니 우리가 그걸 알 도리는 없고 그건 모른다고 치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저평가됐다 그러면 좀 들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미국 주식은 조금 비싸 보이고요. 한국 주식은 여러 가지 악재가 상당히 좀 반영이 된 가격대인 것 같고 뭐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뭐 장기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좀 전략적으로 그 차익 실현을 좀 잘 하시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한 의사결정이실 것 같고 한국은
여러 가지 실험 좀 도전이 있을 때 한번 좀 잘 또 견디는 게 또 도전일 것 같고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채 금리가 막 한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런 게 이제 5%를 훌쩍 넘어가고 이래 버리니까 이뭐 배당주도 별로 살 생각도 뭐 그런 것보다 차라리 뭐 여기다 돈 넣어놓는 게 낫겠지 뭐 이런 또 생각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이제는 좀 서서히 기존에는 이제 만기가 짧은 국채 위주로 이렇게 자산을 운용했다면 이제 좀 10년물도 한번 사볼까 이런 또 뭐 분위기도 좀 형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나이브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개인 투자가에게 있어서 채권은 그야말로 픽스트 인컴이잖아요. 픽스트. 예. 근데 이걸 뭐 금리 떨어지면서 뭐 차익을 하고 뭐 이것도 뭐 투자에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예. 그냥 뭐 고정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특히 이제 달러 자산이 별로 없고 네. 지금 내가 미국 국채를 샀는데 이자율을 높게 받더라도 뭐 환율이 원화가 강해지면서 손해볼 수 있어요. 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본질적으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원화가 고평하지 어디 떨어질지. 다만 크게 보면 자산 배분을 하는 건 맞고 특히나 달러의 경우는 저는 한국의 경상수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원화가 계속 달러에 대해서 약할 거냐. 저는 내년에는 원달러는 좀 유의미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달러를 들고 있으면 한 2년 반에 한 번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달러가 기축통화고 한국이 주변부통화기 때문에 네네. 꼭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잘못으로 글로벌 시장이 경색이 됐을 때는 예. 환율이 한번 또 늘 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달러를 내가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환차익을 벌어보자라는 거는 뭐 잘하면 좋지만 그거는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뭐 주식이건 다 마찬가지고. 네. 근데 원화 자산으로 이제 분산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그건 본질적으로 모른다 그러면은 한번 장기물을 사려 된다는 생각인데 이제 환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금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20세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뭐 주식이 뭐 장기 투자가 되고 이게 대공황 때 몇 년 제외하고 네. 특히 이제 중앙은행이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막 나빠지는 걸 막고 이런 이유로는 주식이 되게 좋았던 때인데요. 그 미국에서 역사가 제일 긴 다우 지수가 19세기 말 1899년도 말에 한 65포인트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100년 지나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주식의 시대였던 20세기를 지나면서 99년도 말에는 한 13,000포인트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이게 28,000%인가 그렇게 올랐거든요. 18,000원인지 28,000원이 잘 지금 계산은 안 돼. 하여튼 많이 올랐어요. 네. 그냥 인덱스를 들고만 있어도. 그러면은 100년 동안 그 정도 되려면 연율로 5.2%가 쌓이면 그렇게 됩니다. 복리의 힘이에요. 예.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연율화 수익률이 2%가 안 됩니다. 배당이 빠졌지만. 그럼 그 위대한 주식의 시대에 위험자산인 주식이 5% 조금 넘는 거를 쌓이면 그게 생기는데 그럼 미국의 금리가 5%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저는 매력적인 금리 수준일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면 네. 좀 탈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도 일시적으로는 내가 뭐 예컨대 저는 채권의 자본 차익을 개인 투자가들이 고려하는 것보다는 픽스트 인컴으로서 채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올라가서 탈이 나면 또 금리가 또 확 떨어지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리 이런 것들은 저는 매력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봅니다.